불처럼 반짝지근한 지식과 지혜 꿀단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멘트부터 시작할지를 잠깐 고민을 해보고. 저 이제 호천님 오셨으니까 네네. 꿀처럼 할까요? 아니야. 그거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간만에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돌아오셨군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대학원 수료하고 이제 논문 쓰고 있는. 자, 이번에는 온에어. 지금 이 영상도 온에어 상태지만은 이 책 제목에도 온에어가 들어갑니다. 미국은 내전 중이라는 책이에요. 내전에 준할 정도로 미국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KBS 미국 특파원 출신인 저자분이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한 현장 취재를 다니면서 기록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신 책입니다. 자, 우선 다들 어떻게 책 잘 읽어보셨나요? 네.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 책을 보는데 그냥 우리나라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보는 내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맞아요. 뭔가 미국이라 하면은 뭔가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데 왜냐면 잘 몰라가지고. 근데 와 진짜 뭔가 세계가 분열될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심각하구나 이런 느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무섭게 읽었어요, 개인적으로. PD 출신이 쓴 거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글의 어떤 맥락도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되게 읽는데 한 3시간도 안 걸렸나? 와, 되게 빠르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천재신데요? 와, 제출 되게 빨리 읽으셨다. 책 한 권을? 나도 10분 만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저자인 강윤기라는 분은 이제 KBS PD이고 2003년에 KBS에 입사한 이래 계속해서 이제 뭐 6시 내 고향이나 추적 60분이나 소비자 고발 등등의 여러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또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 이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도 이제 관여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특파원으로 좀 오래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미국에서 좀 장기간 취재를 하시면서 미국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좀 기록을 하셨던 그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펴내신 것이 이 온에어 미국은 내전 중이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 연말에 안 그래도 미국에서 대선이 있잖아요. 이 책에서도 초반부에서부터 이제 트럼프와 이 당시 그러니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책이 나올 당시까지는 대통령 후보였었던 조 바이든 이제 현 대통령이자 민주당 후보 이 두 사람 간의 이제 그런 선거전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그 직전 2020년 미국 대선 이야기를 가지고 이 책을 시작을 하죠. 다만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든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고령 리스크, 치매다, 또 이 상태로는 태쿰새 저주에 걸려서 또 대통령직 수행하다가 죽을 거다, 이런 식의 여러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었었죠.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부터도 이제 결국 사퇴를 했고, 그래서 현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여성 부통령이죠.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새 대통령 후보로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 어쨌든 최근에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측과 이 민주당 후보 측 간의 이 선거전 과정의 갈등과 이 미국 사회의 내전에 가까운 이러한 상황 자체는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과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시의성 측면에서도 이 책이 또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2024년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태가 꼬라지가 어떤가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시의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여러분 생각에는 미국이 선진국인가요? 선진국의 기준부터 일단 네, 정리를 그렇죠.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각자가 갖고 있는 선진국의 기준이 다를 것 같아. 네. 각자의 영역에서 하는 그렇죠. 건데 각자의 생각에서 그냥 네. 자유롭게, 자유로운 기준 안에서 내 기준에는 선진국이다. 왜냐하면 이 기준에서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또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네. 미국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문화를 주도하는 것에서 뭐 할리우드나 아니면 음악적인 부분에도 물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보통 이제 미국 걸 따라오니까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선진국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기술력 같은 경우도 미국이 앞서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보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도 선진국은 보통 시민 의식도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듣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동등한 관계는 아니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는 질문을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군요. 네. 저는 미국은 강대국은 맞아요. 세계 최강대국 맞죠. 그렇죠. 뭐 어쨌든 옛날보다 패권이 점차 약해지고 있고 중국, 러시아 등 이제 여러 다른 강국들의 견제와 범세계적인 다극화기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 목소리를 옛날보다 더 강화하는 추세가 심화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절대 패권이 옛날보다 점차 약화되고 균열이 생기고 있는 추세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강대국은 강대국이죠. 그렇죠. 강대국인데 선진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더더욱 강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진국이라 하긴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1인당 국민소득이 여전히 대한민국보다 높고 경제력, 아까 경진님 말씀대로 뭐 과학기술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제 세계에서 절대적인 그런 경제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뭐 후진국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참된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얼마나 덜한지 그래도 어느 정도로 좀 평등하게 그래도 사람들이 좀 기본적인 삶의 기본권, 그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관점이 이제 선진국의 척도 중 하나,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상태는 도저히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나라의 힘은 강하고 나라의 경제력은 여전히 막강하지만 그 정작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절대다수 시민들의 행복은 점차 찾기 힘든 상황이고 기본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더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단적인 예시로서 어떤 도시, 미국의 어떤 도시는 아예 뭐 이제 그 주민들의 대다수가 전기와 수도가 끊긴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러한 전기와 수도 제공을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된 나라라면은 마땅히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제공해야 할 기본 인프라잖아요. 기본 권리라면 권리인 건데 워낙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민영화가 굉장히 심화가 됐다 보니까 전기나 수도 같은 것도 이제 막 그런 민영 그냥 사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이게 공공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사적인 돈 많은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되기 때문에 공적 서비스로서 많은 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그
보험, 뭐 의료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막대한 심각하죠. 비용을 들이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는 한 그런 건강 관련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인 것과 별개로 참 날이 갈수록 후져가고 있구나. 선진국이라 하기 참 어려운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요컨대 더더욱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항상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제가 미술 쪽을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가장 문화적인 패권을 헤게모니를 딱 장악하는 시기가 1950년대쯤부터 장악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크 로스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고 이후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미술의 정말 절대적인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이후에도 계속 영위해 왔고 지금까지도 미국의 어떤 뉴욕이라는 도시는 정말 문화의 어떤 최첨단이다. 파리 이상의 과거의 파리의 위상을 갖고 있었던 곳이 지금은 파리 하면 사실은 생각나는 사조가 별로 없잖아요. 뭐 예술가가 누군지 현재 이런 없지만 다 옛날에 옛날. 그렇죠. 올림픽 보면 네.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 옛날 거 들고 그렇죠. 17세기, 18세기, 네. 17세기 맞아요. 그렇게 됐지만 미국에서 지금 올림픽 개막식을 하면 정말 최근의 작품들도 되게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이 어떤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화적인 것조차 이제는 좀 정쟁화되어가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뭐 디즈니에 있었던 뭐 PC 논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가 급격하게 정쟁화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냥 보면 되는 건데 이거를 과도하게 뭐 페미니스트를 지지하든 안 하든 과도한 의미부여가 딱 등장하면서 굉장히 문화조차도 하나의 분열되어가는 양상을 좀 보인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물론 그것도 건전한 방식으로 발전하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분열되어가는 어떤 조짐으로서 그냥 상호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그런 면에서는 좀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모범이 되지 못하지 않나 아하. 그러면은 하나 질문. 그럼 어떤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그 기준에서 봤을 때 한국? 오. 얘기 들으면서 한국은 그럼 선진국이다? 라고 해서 질문을 한 거긴 하거든요. 저희 국뽕방송 되나요? 갑자기 Do you know BTS? 손흥민? 그러면은 지금 주신 질문 네. 부모님은 저는 예전부터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옛날부터. 근데 이것도 네. 강대국과 선진국을 나눴을 때 강대국은 맞다. 강대국인 거는 정말 부정을 할 수가 없죠. 부정할 수 없죠. 네, 강대국인 것과 선진국인 것은 완전 별개의 것이에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선진국, 제 기준에서 선진국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교육이나 인식이나 그런 시민의식 수준이 일정 이상일 것. 그래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범죄율이 그냥 어느 정도 통제 하에 있는 치안이 유지되는 국가. 이 두 개만 유지된다면은 저는 솔직히 그 국민 소득이 낮더라도 선진국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뭐 되게 그 부탄 같은 경우는 네, 뭐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국민 소득은 완전히 바닥이었지만 굉장히 행복도가 높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이제 범죄율이 낮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막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순위가. 좀 그 부탄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조금 그렇죠. 과대평가 많이 과대평가가 됐죠.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옛날보다 그런 어쨌든 서방의 뭐 대외적으로 그래도 부탄이라는 나라도 점차 이제 대외 교류가 점차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렇죠. 해외 문화나 뭐 서방의 그런 문물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오히려 더더욱 이제 그런 행복 지수라는 것 자체도 더 옛날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그쵸. 나쁜 영향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뭐 근데 네, 나쁜 영향이 꽤 많긴 했었죠. 네. 그 부탄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 국민들의 행복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정부가 보장해 주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미국은 그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의료보험, 네, 의료 서비스의 그 질과 그 가격이 정말 일반인들은 이제 거의 뭐 접근 불가능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격차가 벌어져서 이제는 부자여야만 병원에 만병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이클 무어라는 그 다큐멘터리 감독 있잖아요. 네. 약간 외모비하는 좀 그럴 것 같고 좀 약간 유튜브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좀 저는 PC를 지향하는 입장이어서 어쨌든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라는 네.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해주신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모순에 네. 대해서 또 잘 이야기를 해줬던 네. 다큐멘터리였죠. 시코가 벌써 10년, 20년 전 이건 20년 다큐예요. 전. 네. 근데 그때부터 이미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게 해결은커녕 더 악화되고만 있고 네,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네. 뭐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좀 그것에 약간 좀 개선을 나름 시도는 해봤었지만은 뭐 딱히 크게 성과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죠. 그때 오바마 케어 했을 때 오바마 공산주의자라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시가 돌았었죠. 정말 재밌는 일이죠. 공산주의자라고. 네. 네. 그 연장선상으로 이 책에서도 이제 이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공산주의 침해 환자라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또 막말들을 또 그런 식으로 정치적 네. 공격을 일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정말 놀라운 게 조 바이든이 원남전 참전 용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 공산주의자라는 뭔가 프레임을 씌울 정도로 너무 선을 넘었다. 네. 사실은 이런 공산주의, 반공주의가 사실은 최근에 유럽 구구, 그 다음에 한국 구구도 그렇고 네.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공산화가 망한 지가 언젠데 지금 저 아직도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자꾸 종북 세력이 있대. 저는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게 있으면은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조용히 있을 수 있나요? 만약 그게 실제로 있으면? 지금 같은 또 현상은 달라고. 네, 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시체제잖아요, 항상. 그렇죠. 네. 정작 네. 전쟁이 멈춰 있는 상황.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메리칸 드림은 일단 약간 옛날 느낌의 막 언어가 된 거.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다 들었을 때는 공통적으로 미국보다 그렇죠. 낫다는 동의하는 거. 네. 네.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진짜 밤에 그러니까 밤이 되어도 길거리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여성분들 중에 또 그렇죠. 그런 위험을 겪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뭔가 상시적 뭔가 범죄 위험성을 고민하면서 아예 밤에 돌아다니시도 네. 그래도 돌아다닐 수는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는 네. 이야기들은 많이들 하고 있죠. 맞아요. 조금 더 첨언하자면 사실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밤에 돌아다니는데 안전한 걸 100%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범죄율을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냥 단적으로 술 먹고 술에 만취가 돼서 바닥에 누워 있어도 다음날 멀쩡하게 눈 뜰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저도 네. 예전에 대학생 때 술을 많이 먹고 새벽 3시 28분에 청량리역 길거리에서 진짜 정말 비유가 아니라 정말 청량리역 앞에 길바닥에서 보도블록에서 개처럼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정확히 시간도 기억해요. 새벽 3시 28분에 눈을 떴었어요. 내가 왜 길거리에 누워있지? 길바닥에 왜 누워있지? 하면서 소지품 검사를 했죠, 제 스스로. 네. 와, 천만다행히도 잃어버린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휴대폰, 내 주머니에 휴대폰이 없네? 찾아보니 가방에 만취한 상태로 가방에다가 보통 주머니에 넣었는데 가방에 휴대폰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잠깐 겪은 것 빼고는 분실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중남미 나라나 하다못해 유럽 나라나 이런 곳에서 맞아요. 그렇게 있었다?
최소 이미 안 계시지 않았어요? 뭐 최소 뭐 휴대폰이나 그런 소지품은 아마 싹 다 없어지면 다행이고 그나마 또 빨개 벗어.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그것도 다행히 아니 옷이 빨개 벗겨진 수준만도 진짜 다행이에요. 생명은 굳이 한 거니까 어쨌든. 그렇죠. 근데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신체 중에 뭐 일부가 없어졌거나 정말로 아니면 뭐 납치를 됐을 수도 있죠. 납치, 네. 인신매매, 장기밀매 네. 다 상상할 수 있는 영역들이죠. 그렇죠. 실제로 뭐 네. 일단 제가 좀 직감을 했습니다 오늘. 직감. 아 오늘 집에 12시에 가. 안 끝나겠다. 아, 할 얘기가 너무 많다. 어쨌든 좀 그런 한국 일본은 좀 그런 뭐 한국이나 일본이 약간 정치 체제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약간 정치 측면에서 약간 좀 전근대적인 그런 문화들이 있고 네. 한국의 경우는 좀 양극화 문제가 그렇죠. 미국보다는 덜하다고 하더라도 한국도 양극화 문제나 그런 좀 약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그렇죠. 지방 균형 발전이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이제 완벽한 선진국이라 하기는 애매할지언정 네. 미국보다는 낫다. 미국보다는 낫다. 저희의 합의점은 이 나라보다 낫다. 미국보다는 한국이 낫다. 네. 이런 관점. 고로 국뽕. 예. 말씀하신 또 국뽕을 조금만 가져도 국뽕 방송이었잖아. 요만큼 가져도 된다.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미국보다는 낫다. 아, 진짜 미국보다 이 책에서 맞습니다. 표현한 네. 미국보다는 낫다. 네, 맞아요. 이제 이 미국의 실상을 드디어 한번 파헤쳐.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아니 근데 뭐 앞에 얘기도 다 연결이 되는 거긴 맞아요. 해서. 그렇죠. 이게 책을 내용을 관통하는 내용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좀 여러분은 각자 읽으셨던 내용들에서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 기억에 남는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도 될까요, 우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도 네. 좋아요. 저는 그냥 약간 전반적으로 느낀 네.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면 대선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트럼프가 극단적인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저희랑 뭔가 그렇게 연결이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랑 뭔가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문외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바이든은 바뀌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내용을 딱 보니까 트럼프가 한 번 더 되면 아 이거 진짜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대선이 조금 무섭게 다가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기적인 그런 그러니까 미국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예를 들면 뭐 환경 정책에서도 미국은 아는 네. 미국 예외주의. 예외 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바이든의 정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대국이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네, 최소한의 뭔가 책임은 져야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저의 미국의 이미지도 그랬거든요. 강한 애가 그래도 좀 이런 걸 하려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명분을 항상 중요시 여긴 나라였단 말이에요. 중요해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더라도 명분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거를 찾고 들어갔었는데 네. 진짜 이 트럼프는 이전에도 그래서 그때 완전 됐을 때 쇼킹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을 잊어버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보니까 3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죠. 제가 그래서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제 이기주의적인 선택을 하는 거에 지금 미국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다라는 게 좀 너무 좀 충격을 받았고 이제는 그 명목상 이렇게 정책을 펼쳤던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대국이 네. 세계 질서를 세계 질서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는 환경 몰라 너네 알아서 해. 저는 사실 환경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저도. 참 이게 이거 어떻게 이게 원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참 이게 아쉽네라고 하면서 읽었었어요. 저는 제일 충격받았던 게 그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자면은 기후 위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랑 분리해서 미국은.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그 데이터와 팩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원함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득 때문에 그냥 그거를 무시하거나 부정해버리는 게 이게 통용이 된다고? 네, 이게 통용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통용이 돼버리는 그 어떤 그 가장 그 선봉에 있는 게 트럼프니까 네. 만약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게 다시 전 미국인들의 어떤 기조가 되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유럽도 우리도 유럽 우선주의 할래 무슨 다른 일본도 일본 우선주의 할래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쟁에 앞서서 그냥 지구 자체가 인류가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네, 자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뭉쳐서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많아요. 네. 저는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핵무장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이 책 읽을 때 그거 물론 이전에도 조금 그런 부분을 느꼈었지만 이거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관련해서 제일 조금 인상 깊었던 대목이 그 분리수거 관련해서 맞아요. 대목이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분리수거 당담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 분리수거 당담이 왜냐면 분리수거 당담을 화요일이랑 목요일인가 그때만 하면 돼서 제 네.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해가지고 하는 편이었는데 분리수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 자체가 없고 그런 의식을 하려고 해도 정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아니 선진국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모범이 되어야 할 존재가 겨우 이런 거 하나 못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은 제일 좀 가장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한가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는 느낌이 좀 많이 저희 들었어요. 그 구독자 한 분이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지금 네. 그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아. 자세히 아, 설명해 네.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또 이제 분리해내서 또 재활용하시는 분인데 거의 약간 거짓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나 오히려 그런 분이 계신다면 땡큐 할까? 어쨌든 저는 땡큐 할 것 같거든요. 모범 시민.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 안 하면 벌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돼라는 인식이 모두에게 어느 정도 있는데 물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일단 잘 모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안다 해도 그거 번거로운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라고 먼저 그러니까 나의 불편함이 환경 보호보다 우선시 된다는 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라서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 분리수거하는 정책을 만들었어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나라가 분리수거 거의 안 네, 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브라질이든 미국이든 땅이 커요. 매립할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처리가 어떻게든 가능은 해요. 물론 그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처리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냥 매립하면 되니까. 매립하고 그냥 태워버리면 돼요. 한 번에 모아서. 거기서 무슨 유독가스가 나오고 이런 걸 신경 쓰기 전에 일단 그냥 널려있는 빈 땅에 그냥 매립해서 태워버리면 해결되는데 그걸 굳이 돈을 더 들여가면서 네, 처리를 한다는 게 일단 그쪽 사람들의 인식으로서는 이게 더 싸잖아. 이게 더 편하잖아. 그러니까 우선시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 하나만 이 시민 의식이 저희가 얼마나 좋은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이거 어디다 버립니까? 무슨 쓰레기죠?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인데 그냥 버리십니까? 이거 겉에 거 뜯어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돼 있다는 모범 시민. 이 겉에 거를 뺀다. 국뽕 방송이. 아니고 카페 이 음료수 나올 때 이게 다 있어요. 웬만한. 뜨더라고. 저는 이거 없으면 안 삽니다. 사실 저는 이거 뜯는 게 약간 재밌어가지고. 저는 그냥 저 일부러 집에 있는 거, 안 뜯고 버려진 거 있으면 제가 다 뜯어가지고 해놓거든요. 저희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수준까지 와 있는 나라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진짜 위험한 얘기인 게, 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것처럼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해도 100% 재활용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지금 수도권 매립지 꽉 찼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인천에서 서울 그 쓰레기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 난리 나서 지금 마포구에 저희 안 그래도 쓰레기 처리장 하나 있는데 거기 하나 더 짓겠다고 했더니 난리가 나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도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들? 지금 동남아로 돈 주고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생돈 주고 그 나라에 우리 쓰레기를 보내서 거기서 처리를 시키고 있어요. 중국이나 이런 데 팔아가지고. 그 나라들은 또 그걸로 돈을 벌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뭐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큰 나라들이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한국 그 분리수거 장면을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분리수거 해도 뭐하냐, 미국 애들은 저러 하나도 분리수거 안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3억 명이나 되는 미국이나 땅덩어리에 나오는 그 쓰레기들을 그들은 분리하지도 않고 별로 재활용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써봤자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힘써봤자 뭐 그렇게 변화가 있겠냐라는 하소연 같은 대목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조금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아까 이제 그 취재 과정에서 이분이 겪었던 이야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관련해서 미국의 사례를 취재하다가 겪었던 상황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쵸, 이제 안나 삭스라는 분을 만나서 이분이 이제 이 문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되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 연구하고 좀 실태 조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환경운동가시죠. 환경운동가죠. 그래서 이분이랑 만나서 이제 그렇죠. 식당이나 이런 곳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지 않으시 그냥 마구잡이로 막 버리는 그런 현장 취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봉투를 뒤적거리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던 옆 식당 주인이 쌍욕을 퍼부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삿대질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명목이 사유재산 침해로 쓰레기 그렇게 쏟아 부어놓은 거를 사유재산이라고 하면서 사유재산 침해로 경찰에 지금 바로 신고하겠다고 그런 명목으로 화를 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주먹이라도 휘두를 기세였기 때문에 어쨌든 도피를 해야 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참 이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말로는 뭐 다른 나라들에다가 뭐 한국이건 중국이건 막 이런 나라들에다가 막 탄소 배출 저감해라, 너네 줄여라, 탄소 배출하는 양을 줄여라, 이런 압박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정작 이제 미국인들은 자기네들의 불편 앞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중잣대를 내세우고 있고, 뭐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건만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이것을 손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그 미국의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 미국 정부도 굳이 그거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놔도 국민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생각해보니까 미국 대선 하면서 환경오염이 낙태 문제보다 더 우선되어서 이렇게 제기되었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낙태 문제보다 환경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물론 낙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 생각해보니까 별로 제기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심지어 민주당 쪽에서도. 네, 애초에 그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또는 그게 물론 옳고 그름은 그들도 알겠지만 이게 표가 안 된다는 걸 또 알고 있는 거죠. 네. 괜히 쟤네들 또 사람 귀찮게 만든다라고 할까봐. 네. 또 다른 측면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또 인상 깊었던 부분요. 저의 경우는 그렇죠. 저도 뭐 한두 가지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그쵸. 읽었던 내용들 하나하나가 되게 충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국의 후진성을 잘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마약. 진짜 이 마약 중독 문제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이제 그 펜타닐이라는 굉장히 이제 엄청난 그런 중독성을 띠고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사람의 건강을 굉장히 심하게 해치는 그런 마약 성분에 대한, 그런 마약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어떻게 경찰이건 공권력에서 어떻게 통제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도 못 쓸 정도로 온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 이곳의 이야기가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좀비 거리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그 켄싱턴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하나같이 다 마약 중독자 상태로서 제대로 뭐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진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거예요. 마약 중독 때문에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막 네. 그러니까 이 좀비처럼. 예, 네. 펜타닐이라는 약도 그렇고 이제 그 뭐 코카인이나 이런 마약 향정신성 그 약품을 계속 사용하면은 그 이 중추신경이 이제 마비가 돼서 몸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든 인식하거나 생각하는 그 아예 그 시냅스 자체가 끊어져서 아예 그냥 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영상을 봤었었는데 그 해본 건 아니고 에이. 저는 그런 건 청량한 제가 영상 딱 보니까 청량리역 새벽 3시 18분? 네. 선생님의 그런 모습. 어, 100명 깔려있는 거. 100명이 아니라 한 몇천 명, 몇만 명. 예. 딱 카메라에 잡힌 그 숫자만. 예. 이게 참 저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는 선생님 저 마약 안 했어요. 네. 술 먹고 집에서. 근데 마약이 아니고 진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저기 펜타닐 청정구역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진짜 네. 제일 심각한 이제 학생들도 그런 걸 접할 수 있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쿠팡이 왜 우리가 보통 주문을 하면은 보통 전날 오후에 주문해도 다음날 뭐 새벽에 뭐 오고 오후에 하루 만에 온다고 하잖아요. 쿠팡보다 더 주문하면 30분 내로 도착하는 인프라를 가진 그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 전체에 깔려 있다고 하는데 진짜 충격받았어요. 음지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사고 있는지 이거가 물 밖으로 안 드러나고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전국 어디서든 뭐 무슨 그 추적 안 되는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정말 쉽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번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끊는 게 불가능한 이유가 그 구하는 게 어려워야 끊을 생각이라서 하잖아요. 아니면 뭐 너무 비싸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건 너무 저렴하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심지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아는 사람만 아는 알고. 사람만 아는데 네. 실제 유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기 그 얼마 전에 이 공영방송 다큐에서 봤거든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처음에는 이제 뭐 여기 그 클럽이나 뭐 일부 이제 술집 이런 데서 뭐 이제 뭐 래퍼나 뭐 이런 뭐 특정 뭐 이런 그 분야 뭐 사람들만 이제 사용했다면 이제는 너무 많이 방대하게 너무 많이 퍼져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직장인들, 노인들까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나라 전체가 켄싱턴 거리처럼 될 수도 있겠다. 지금 그걸로 정말 또 지구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고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네, 그런 거를 진짜 우리나라가 좀 경각심을 진짜 제대로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을 보면서 저 나라는 참 개판이구나 라고 그냥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 저런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이 현장 직업 정신이 투철하신 우리 또 이 PD님이 여기를 또 이제 취재 가시려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카메라 들고 이제 근데 또 어쨌든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최대한 빨리 튈 각오로 최대한 튈 준비도 해놓은 채 이제 취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취재를 갈 때마다 계속 이제 막 마약상들이나 이런 자들이 계속 발견을 하고서 아무래도 썬팅을 너무 하면은 차 안에서도 밖을 제대로 찍을 수 없으니까 좀 밖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는 데서 카메라를 이렇게 살짝 들고 있었는데 마약상들은 워낙에 이 주변을 많이 살피니까 그렇죠. 네, 딱 그런 차만 있어도
바로 쫓아왔대. 저 새끼 잡아. 제가 이 방송을 봤었거든요. 네. 지금 어. 봤었는데 요 장면으로. 이 장면을 아. 봤었는데 어떤 굴 같은 데를 쭉 들어가면 네. 거기에 살아요. 그냥 약간 두더지처럼 거기 쭉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와. 마약을 하고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라따뚜이 보면 라따뚜이 그 하수구 장면 아시나요? 네. 그 하수구 장면처럼 쫙 이렇게 쫙 나열돼 있어요. 깔려 있어요. 아. 보면서 야 진짜 저기는 미국 경찰이 그냥 놔두는 걸 수도 있겠다. 아, 그렇죠. 감당이 안 돼서 놔두는 걸 수도 이미 있겠다. 공권력에 손을 못 대는 네, 그런 지경까지. 맞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뭐 켄싱턴 거리 얘기부터 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정말 또 경치도 좋고 항상 1년 365일 기후도 되게 좋아서 네. 되게 이제 세계인들한테 거의 뭐 낙원에 가까운 도시로 칭송받아왔었던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도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제 슬럼화가 됐고 무법천지가 됐다라는 네. 내용도 책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PD님 얘기 잠깐 드리자면은 취재를 갔다가 잠깐 밥 먹으러 근처 뭐 다른데 나가 있었던 사이에 차량 절도를 당한 거죠. 아. 밥을 먹고 돌아오니까 이제 그 차에 있던 뭐 그 렌터카 차. 그 창문이 다 깨져 있었고 촬영 장비나 이런 거 촬영 다. 장비랑 막 개인 짐들로 싹 다 이제 털렸다고. 그거는 약과고 사실 흔한 일이죠, 그건. 네. 거기 이미 미국에서는. 그렇죠. 스매시 앤 고라고 해서 그냥 털고 토끼는 유리창 부수고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 네.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에서만 봐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차를 세워둘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트렁크를 열어놓고 아, 그냥 주차장에다가 트렁크를 열어놓고 간대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안에 훔쳐갈 게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 트럭이나 SUV 같은 건 뒤에 트렁크 크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열어놓고 간대요. 그렇지 않으면 와가지고 일단 유리를 깨니까. 아, 맞아요. 이게 이런 나라가 선진국 아니잖아요. 후진국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네. 분이죠, 진짜. 그래서 뭐 그쵸, 그런 절도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고 네. 이제 또 충격적이었던 게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만 해도 그 마약 얘기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주사기를 사용해서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이 약 24,0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만요? 샌프란시스코에서만도 주사기를 사용해서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들이 24,000여 명에 달한다고. 진짜 24,000명이 말이 24,000명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솔직히 저는 이거는 확인된 바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치상으로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의 양만. 근데 보통 마약을 음지에서 하잖아요. 네, 길거리 하기 힘드니까. 네, 훨씬 더 많겠죠. 또 주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한정적으로만 딱 샘플을 뽑은 네, 그렇죠. 게 왜냐면 뭐 흡입이나 이런 것도 있다. 그렇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럼 뭐 사실상 온 도시의 마약 중독자들이 거의 대부분 널렸다. 봐도 네. 결과는 없는 수준의 상황인 거죠. 와, 진짜.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지하철 관련해서도 이제 뉴욕 지하철 아. 사례가 나왔었잖아요. 네. 지하철도 제 목숨 걸고 타야 한다. 아, 그 네. 이야기도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또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그 제이디 벤스 이야기했던 곳이었는데 그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부통령으로 아, 나왔던 트럼프의 네, 부통령이죠. 트럼프의 부통령이자 러스벨트 관련해서 아, 힐빌리의 노래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 저는 이게 왜 조금 인상 깊었냐면 최근에 극우정당 사실 트럼프도 극우로 분류가 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우정당의 최근에 특징 중 하나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극우정당의 노동자 정당화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기존의 좌파 정당을 뽑는 게 아니라 기존의 노동당 같은 정당에 투표를 하기보다는 극우파에 이렇게 르펜도 막 극우정당인데 노동자들이 지지를 하고 막 르펜이 막 더 노동 정책을 더 열심히 내놓고 막 그러는 경향도 보이고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러한 극우정당의 어떤 극우정당의 어떤 노동자 정당화 이게 조금 되게 인상 깊게 드러나더라고요. 아, 참고로 르펜은 프랑스의 장마리 르펜, 아빠였던 장마리 르펜과 그 딸인 마린 르펜, 이 두 부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최근에 이제 마린 르펜이
그 자기 아빠하고도 이제 좀 사이가 틀어졌다고 막 그러긴 하던데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뭐 어쨌든 마린 르펜이 소위 말하는 극우 정당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프랑스 이제 총선에서. 총선 과정에서 네. 돌풍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극우는 안 된다 하는 약간 좀 그런 중도파와 좌파 정당들 간의 약간 좀 연합전선으로 겨우겨우 극우 정당의 득세를 막아내기는 했어요. 그게 이제 진짜 딱 올림픽 직전, 개막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뭐 어쨌든 좀 프랑스의 경우도 그렇죠. 되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사실은 그 총선 이전, 총선에서는 극우 정당이 조금 3당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그 직전에 유럽을 회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어마어마하게 득세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극우 정당, 그러니까 총리부터도 그 이름이 뭐죠? 이탈리아 형제들이었나요? 정당 이름은 까먹었죠. 네. 정당 이름은 어쨌든 극우 정당. 조르자 멜로니 같은 정당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 독일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정당 중 하나가 독일을 위한 대안 같은 정당들. 그것도 극우 정당이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극우 정당이죠. 네. 그리고 그리고 특히 남미 쪽, 우리가 남미 쪽은 잘 안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남미 관련한 기사를 봤는데 예전에 핑크타이드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남미에 있었던 좌파 정당, 일련의 좌파 정당들, 뭐 룰라를 대표해서 네. 핑크타이드라고 했는데 룰라. 아유 지 같은 거 하다. 어쨌든 룰라라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2000년대. 지금도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통령. 다시 대통령. 네, 다시, 네. 그렇죠.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 정당들 뭐 우루과이나 아니면 베네수엘라였나? 아니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네. 좌파죠. 네. 칠레 같은 이런 정당들이 굉장히 극우화되어가고 어떤 정당, 브라질에 있던 그렇죠. 한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자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브라질의 트럼프죠. 브라질의 그렇죠. 트럼프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보우소나르는 다시금 이제 룰라한테 패해서 네. 다시금 이제 브라질은 룰라가 돌아왔고 그리고 칠레의 경우는 지금 좌파 대통령이에요. 가브리엘 보리치라고 저랑 동갑인데 친구예요. 친구는 농담이고 그냥 동갑인데 좀 중도좌파 성향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남미의 경우는 그죠 일각의 좀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완전 개꼴통 네. 그 보우소나루 뺨치는 밀레이. 생 꼴통 네. 대통령이 되기는 했어요. 밀레이 대통령이. 네, 밀레이. 네. 사실 뭐 아르헨티나는 이제 끝장을 봤다라고 그냥 차라리 네. 리오넬 메시를 대통령으로 차라리. 선출하는 게 네. 근데 진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메시가 대통령 되는 게 낫겠다. 실제로 대선 전에 메시가 실제로 물론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 나온다면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지지율 1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차라리 비정치인을 데리고 오는 게 낫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도 원래 그렇죠. 코미디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SNL 보시나요? 네. SNL의 정상훈 같은 포지션이었어요. 배우인데 약간 좀 웃길 이미지의 좀 그런 코믹한 배우 이미지였는데 방송에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뭔가 기성 우크라이나 정치 대한 뭔가 약간 불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도 어쨌든 되게 좀 선전 그런 게 되게 능한 사람이었어서 이미지 메이킹도 잘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뭐 좀 사실 전 세계가 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세계 질서 전체가 딱 두 가지 면에서 거의 전 세계가 공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이세요? 첫째는 이제 심리적 또는 이제 어떤 경제적 양극화. 네, 그로 인해서 극좌로 몰리던가 극우로 몰리던가. 맞아요. 근데 대부분 극우로 가는 것 같고. 중간이 없는. 네, 중간이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네, 부동산 통제 실패. 우리나라부터도 그렇죠. 네, 그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네, 어느 나라도 지금 폭주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자기 사유재산을 잘 관리한다는 독일마저도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걸 통제할 수가 없어서 사실 그 두 문제가 저는 아까 경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만일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빌미를 제공하는 건 딱 그 두 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와 양극화. 네, 왜냐하면 이 두
문제는 전 세계에서 이걸 비켜나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이 너무 좀 인상 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미국에서의 내전이라고 하면 11월인데 네. 남북전쟁 관련해서 네. 그걸 연상시키는 제목을 조금 많이 사용을 했다고 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캐나다 쪽에서 가장 최근에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대선 이후로 내전을 발발할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기 시작하다라는 것이 최근 물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은 조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전의 가능성도 한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옆에 캐나다 바로 옆 나라로서 만약에 내전 났을 때 난민 문제나 이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제가 항상 조금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다고 한다 하더라도 해리스 이후거를 어떻게 또 그러면 방향성을 잡아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과연 민주당이 그러면 트럼프를 넘어설 만큼의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어차피 좀 미국 내에서도 뭐 일단 그런 정치적 양극화, 서로에 대해서 그런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좀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런 상황도 문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이 소위 말하는 거대 양당,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을 강요하고 있는 이런 정치 질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 책에서 자세히 나왔던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제3의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미국의 정치 환경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좌절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까. 네. 뭐 그나마 그 와중에 가끔씩 버니 샌더스 같은 약간 좀 예외적인 인물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뭐 어쨌든 버니 샌더스도 민주당 인사이기는 하고 뭔가 좀 또 다른 뭔가 대안적인 그런 정치 세력, 정치 질서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도 미국 정치의 후진성, 미국 정치의 문제점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의회폭동 관련해서 저는 좀 인상이 깊었던 게 2021년 1월 2020년 미국 대선 직후에 이제 트럼프 측이 우리는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말 그대로 미국 국회의사당에 쳐들어와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전 평생 그런 장면을 볼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약간 역사 측에서 진짜 충격적인. 진짜 역사에 남을 사건이었어요. 네. 역사 측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 네. 벌어지고 있고 제가 의회에 쳐들어가는 거를 언제 한번 봤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그러니까 유로마이다 사건 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막 발발하기 했던 그 시점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나? 그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고 의회에 쳐들어갔었나? 아니면 어떤 공공건물을 장악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저는 우크라이나는 미국 유럽 내에서도 가능한 나라고 거기도 약간 친러 반러가 되게 반목이 심하죠. 극명한 나라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의회폭동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의회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선을 확 넘어버린 이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고 제가 방금 남북전쟁 관련한 혹은 미국 내에서 내전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우리가 금도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질서가 이제는 금도가 아니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미 넘은 상태인데 우리가 금도라고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뭐든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요. 뭐든 가능한 상황.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금도를 넘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좀 거론이 됐던 게 옛날에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클린턴이 당선이 되건, 부시가 당선이 되건, 오바마가 당선이 되건,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그 상대편, 그러니까 이제 낙선한 후보가, 이 결과를 인정한다. 승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새 대통령의 건승을 기원하는, 이런 식의 좀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예의와 정치 질서가 있었던 편이었는데. 그렇죠. 한창 상대당의 그 취임식에는 참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죠. 2020년에 그 트럼프 바이든 대결 직후에는 트럼프가 정말 완벽하게 불복을 하면서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그 2021년 1월에 의회 폭동을
사실상 뭐 좀 뭐랄까요 사주에 가까운 네, 행태들을 보였었죠. 그렇죠. 너무 마음이 좁은 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동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이런 트럼프를 미국인의 절반이 유권자의 절반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 제일 놀라운 게요.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코로나 이후에 이 현중 그런 인식 때문에 많은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었고 그런 문제가 저는 미국인들이 아시안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양인처럼 생겼으면 다 중국인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몰상식함, 반지성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직도 좀 일부긴 하지만 서양인이면 다 미국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진짜 많았었고 맞아요. 네, 지금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미국인들의 어떤 그 의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훨씬 더 낮아서 평균적으로 훨씬 더 낮아서 미국이 지구 세계 지도에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미국인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그런 조사도 있었고 그 미국인이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미국인들이 프랑스 아닌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프랑스가 나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 그 유럽이 대륙 이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유럽을 뭐 나라 이름으로 알고. 네. 사실 저 프랑스 아닌가요? 했을 때좀 혹시 아니 어떡하지? 근데 미국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이미 옛날부터 무너진 지 오래됐고 옛날부터 미국은 뭔가 자기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은 교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90년대부터 있었더라고요. 30년 넘게 그렇게 반지성주의가 계속 쌓인 결과가 결국에는 트럼프라는 음모론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어버리는 수준까지 떨어진 게 그게 지금 이 상황으로 미국을 끌고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 음모론 얘기하신 게 예를 들면은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뭐 기후위기는 사기다 네. 라는 얘기라던가 또 뭐 바이든은 뭐 부정선거를 아유. 책했다라던가 바이든은 뭐 공산주의자다라던가 네. 제일 심각한 거는 코로나 사태 때 백신을 맞으면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조종당할 것이다. 이성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맞아요. 또는 뭐 제약회사들이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마스크 쓰지 말고 그냥 뭐 무슨 뭐 소독약 같은 거 먹으면 코로나 네. 안 쓰는다 이딴 헛소리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또 목숨을 잃었던 코로나 확진자분들도 계셨었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는 약간 조금 일반적인 교육 수준의 문제였다면 지배 엘리트들의 어떤 수준 역시도 약간 조금 우려스러운 것 중 맞아요. 하나가 약간 대외적인 어떤 국제적인 감각이 조금 물론 국제적인 감각이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서양의 어떤 문화나 문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깊은 상태에서 서양 정책을 취하거나 서아시아 관련한 어떤 문물, 이 사람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물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제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좀 파악하고 들어가야. 배경 지식이 있어야 그걸 토대로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나오는데, 약간 조금 윽박질러갖고, 민주주의 들어간다, 입 벌려 민주주의 들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그냥 역시 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게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약간 영국과 미국의 조금 차이 중 하나는 영국은 어쨌든 제국을 경험해본 나라다 보니까 이런 대외 인식에 대해서 실제로 영국의 잡지나 이런 거 보면 인도 관련한 기사들 되게 많거든요. 계속 팔로잉을 해요.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잡지나 이런 걸 보면.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그 외신을 쭉 보다 보면 아프리카 관련 섹션을 아예 떼어놓고 아예 다루고 아프리카 관련 기사들 진짜 많이 실어요. 심지어 그 베트남 관련한 기사를 많이 써요. 왜냐면 베트남이 프랑스 쪽 관련한 식민지였잖아요. 네. 식민지였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디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제국을 경험해본 나라와 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어떤 대외적인 인식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제국을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껏해 하와이 점령하고 괌 점령하고 필리핀이야. 필리핀 점령하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 일시적인 점령이에요. 그렇죠. 네. 결이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외 인식에 있어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대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만드는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서 아,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 사실은 뭐 이거는 미국 전문가들이 들으면 욕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약간 미국을 바라봤을 때 느낌은 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뭔가 허접한 정책으로 일관을 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어떤 그 세계 질서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워낙 그 미국에 대항할 만한 어떤 파워가 없었으니까 그게 먹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또 미국이 또 이제 반지성주의가 판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대외 이제 외교 정책도 이런 뭔가 맛이 가기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맛이 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게 그 약간 지금까지는 위세로 눌렸는데 네. 이 위세의 균열이 딱 맞아요. 간다라는 게 딱 보이는 순간 바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게 조금 느껴. 그리고 과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무질서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부추기면 네, 부추겼지. 부추기면 부추겼죠. 제대로 오히려 대응을 네. 잘 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 오히려 트럼프는 대규모 전면전을 바랄 수도 있어요.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조선미술 쪽 관련해서 전공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나라가 명나라가 좀 이래요. 그러니까 아. 명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명나라가 막 내부적으로 부패해서 망했다는 네. 것도 분명히 맞지만 사실 명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기였거든요. 망하기 그렇죠. 직전이 맞아요. 어마어마한 부흥기였어요. 네. 막 제2경제혁명이다. 송나라 이후로 가장 잘 사는 시대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상했는데 부상하니까 오히려 중앙에 있는 중앙 정부는 급격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뭘 안 해도 알아서 밑에서 통치를 알아서 흘러가게 되니까 최고 지도층은 하고 만력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업을 해버리잖아요. 30년 동안 일을 안 해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증상을 좀 보이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정치적인 어떤 그 중심축이 사라져버리니까 급격하게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도 약간 지금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얘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건 확실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열되었을 때 과연 이들이 중심축 정말 외부적인 위기에 닥쳤을 때 이 중심축으로서 작용할 만한 그런 주체들이 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좀 비슷하게 그 명말 청초의 상황이랑 지금 뭐 이제 미국의 패권의 균열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범세계적으로 다극화 질서가 강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랑 약간 좀 통한다면 통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뭐 그런 면에서 약간 청나라에 비교할 만한 나라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질서 속에서 그렇다면 그 당시 조선이 명말 청초의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약간 그런 외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은 병자호란을 맞이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처럼 네. 과연 우리나라나 저는 좀 우크라이나도 그런 면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냥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방이냐 러시아냐 이 사이에서 젤렌스키는 일방적으로 서방 편을 확고하게 들었던 거고 막 그게 이제 더더욱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한테도 안보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 표현으로는 이제 특수군사 작전을 벌였던 거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그 전쟁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우크라이나가 전란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 비슷하게 우리나라 또한 이제 미국의 이런 좀 뭔가 패권의 균열이 생기고 있고 이런 대분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이 외교에 있어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미국의 말만 들을 것인가, 언제까지 미국만 선망하면서 우리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뭔가 새로운 고민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혹시 이게 예약이 8시인가요? 8시까지기는 한데 뭐 살짝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네네. 맞아요. 상황에는
각자 2분씩 발언을 오케이. 하는데 절대 끼어들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지도 마. 네, 오케이. 그냥 끝내야 돼.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마무리 발언. 마무리,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이 책을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고, 특히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2024년에 쓰여졌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이, 이 사람이 이 글의 저자가 PD 출신이라는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직접 미국을 정말 간 듯한 느낌으로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말 미국이 조금 일목요연하게, 미국의 현재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만,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막 외신을 엄청 막 찾아보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막 새로운 견해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어떤 지식을 알거나 뭐 새로운 어떤 시선에서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약간 조금 부족한 느낌을 좀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에 내가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 약간 어쨌든 전 세계적인 이벤트니까 그 이벤트에 앞서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권장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적절히. 네. 면접 질문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세계는 지금처럼 되게 항상 해외 이슈들을 이렇게 모아서 주는 그런 거를 계속 쭉 봐왔던, 관심 있게 봐왔던 사람한테는 진짜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아직도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그냥 굉장히 소시민으로서 그냥 평소에 그냥 회사 다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조금만 사업하고 이런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미국의 그 대선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의 현 삶에 어쩌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미국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있을 그 대선의 어떤 배경을 알기 위해서, 또는 그 대선의 결과가 갖고 올 파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 지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다면은 이 책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너무 동료가 잘 약간 조금만 더 처방해도 될까요? 네네. 왜냐면 최근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앞으로의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지? 그 사람을 지배했던 어떤 국제 질서는 냉전이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미중 패권 전쟁은 우리들의 삶의 하나의 지층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걸 되게 강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발언이. 약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말 조금 한번 트럼프라는 존재가 그런 미중 패권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라는 것이 궁금할 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2분 딱 채우고 아까 4분 써지고. 네, 저도 일단 아주 흥미롭게 이 책을 잘 읽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크게 다른 거는 없는데, 정말 미국이 됐건 어떤 소위 말하는 선진국, 강대국이 됐건 그 나라의 그런 가는 길, 그 나라의 뭔가 표준, 내걸어 왔었던 표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더욱 그런 소위 말하는 표준을 많이 내걸어 왔었던 나라잖아요. 그 표준이 아까도 비슷한 얘기 다른 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표준이 무조건 우리의 입장에서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더더욱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범세계적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표준이야 라고 내걸어 왔었던 나라가 정작 아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건만 봐도 그렇지만 자국 내의 그런 상황도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빈부격차와 기본권 박탈과, 그리고 거의 내전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갈등과, 그 과정에서 여러 혐오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네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더욱 그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 잘 살피고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게 또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표적인 나라인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는 또 여러모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나아갈 길, 뭔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거는 표준만이 아닌 우리 스스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표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꽉 채운 입이. 저는 일단 책을 다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시민의식 우리나라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냥 생각했는데 되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애인 인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그 사람의 케이스만 본 거지만 어떤 사람이 장애인가 있는데 미국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을 했고 그 이유가 자기가 어딜 다니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지낼 때 편견이 거의 없다. 그리고 맞아. 그런 장애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게 시설이 어디마다 다 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두 번째는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미국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가 어쩌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의식이 떨어지니까 너무 이 책이 사실 묘사된 게 미국은 시민층이 정말 쓰레기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쓰레기. 저는 그래서 아까 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국뽕에서 그냥 이제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네. 우스갯소리? 뭐 어쨌든 그렇죠.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그런 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잘된 부분이 물론 그런 걸 소개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부분을 너무 일반화해서 또 말하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첨언을 하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더더욱 또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점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더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랜만에 거의 몇 년 만에 왔죠? 한 2년인가? 거의 2년. 가까이. 네. 2년 만에 와서 방송을 해봤는데 되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지? 부담 없이 왔었거든요. 네. 왔는데 정말 재밌었고 이런 맛이었지라는 생각이 너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희 문화가 오랜만에 오신 분 노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저희 다음 주 부르지 않았어요? 되게 문화가 아저씨 되게 시민의식이 약간 회식 문화죠. 여기 시민의식이 좀 떨어져서 시민의식이 있죠. 막 소감 말씀. 순간 너무 좋았고 얘 때문에 끊겼잖아. 어떡할 거야. 그래서 너무 좀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책인 것 같아서 돌아오신 거 다시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